이 앱은 듀오링고입니다. 다양한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데 쓰이는 학습용 앱이죠. 한국에서는 안 유명할지 몰라도 듀오링고는 사실 세계 최대의 외국어 학습 앱입니다. 전 세계 이용자 수만 5억 명이고 월간 활성 이용자도 1억 명이 넘죠. 심지어 주가는 23년에만 3배 가까이 올랐고 현재도 30%의 상승률을 보이고 있을 정도예요. 덕분에 시가총액은 120억 달러에 육박합니다. 그런데 이 앱 뭔가 이상합니다. 이 세상에는 언어를 배울 수 있는 방법이 정말 많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 듀오링고를 쓰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듀오링고만 쓰게 됩니다. 심지어 이 앱은 첫 출시부터 지금까지도 무료로 풀려있는 상태죠. 그렇다면 도대체 듀오링고는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시가총액 15조 원의 규모를 달성하고 전 세계 최고의 언어 학습용 앱이 될 수 있었을까요? 오늘은 이 귀염뽀짝한 부엉이의 탄생과 어떻게 무료 서비스임에도 공룡같이 거대한 기업이 되었는지 듀오링고의 전략 게임 같은 사업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오늘의 소유시장 언어학습의 대통령 듀오링고입니다. 듀오링고의 창업자는 루이스 폰 안입니다. 독일계 과테말라인인데요. 이 사람은 듀크대와 카네기 멜론 대학교를 다니면서 지도교수와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게 웬만한 사람은 다 아는 캡차라는 프로그램이었죠. 로봇이 아니라는 걸 증명하려고 꼬불꼬불한 글자나 숫자를 입력하던 게 바로 이 기술입니다. 그리고 이 기술과 개량된 버전까지 모두 구글에 매각하면서 어마어마한 양의 달러가 통장으로 꽂혔었죠. 보통 이 정도로 돈을 벌면 은퇴를 생각하기도 하지만은 이 사람은 다시 대학으로 돌아와서 자신의 대학원생과 함께 무료 언어 학습 도구를 개발하기로 했어요. 이게 바로 듀오링고의 시작입니다. 번역이 급한 고객을 찾고 이들이 문장을 제공하면 무료 언어 학습 도구를 이용하는 사용자들이 영어를 자신들의 모국어로 번역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번역 중개사무소 같은 거였죠. 사실 언어 공부를 하려는 초보자들의 번역본이기 때문에 완성도는 낮았습니다. 그러나 사용자들이 충분히 늘어나고 다들 비슷비슷하게 번역했다면 번역본들이 조합돼서 번역의 질이 개선되죠. 이건 리캡차의 작동 방식을 응용한 거예요. 리캡차도 원래 로봇을 구분하려고 만든 게 아니라 기계가 읽지 못하는 필기체나 필사본의 텍스트 자료를 인간을 통해 학습시키는 용도였기 때문이죠. 구글이 인수한 이유도 여기에 있었고요. 다만 야심차게 출시된 번역 서비스의 고객은 단 2회사에 불과했습니다. 번역 작업도 너무 번거롭고요. 결국 번역 사업을 접고 이후에 벤처 캐피탈로부터 자금을 받아서 언어 학습에만 주력하기로 합니다. 무료 학습을 대가로 광고를 보게 만들면서 말이죠. 유튜브와 비슷한 형태인 거예요. 우리가 무료로 영상을 보게 되면 광고를 봐야 하기 때문이죠. 우선 영어 사용자와 접점이 많은 스페인어로 시작을 해서 점점 다른 언어들을 추가했습니다. 여기에 토플의 대체 시험으로 쓸 수 있는 듀오링고 잉글리시 테스트를 출범하면서 안정적인 수익원을 확보했고요. 덕분에 2017년부터 흑자가 났고 이용자 수도 계속해서 올라갔던 거죠. 듀오링고의 수익 구조는 이해가 가지만은 도대체 듀오링고는 어떻게 이용자들을 쭉 잡아둘 수 있었을까요? 듀오링고의 성공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무료치고 학습의 질이 꽤 좋았죠. 이건 투자자들의 자금으로 언어 전문가들을 고용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용자들에 의한 문장과 단어 품질의 개선이 많이 이루어졌었죠. 또 당시에는 무료 언어 학습 앱이 많았어도요, 대부분 질이 나빠서 비교도 많이 됐었고요. 그리고 무료라는 점도 성공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사실 듀오링고보다 학습 품질이 좋은 프로그램들은 이미 많거든요. 로제타 스톤이나 바벨이 대표적이죠. 다만 얘들은 유료입니다. 프로그램이 좋아도 돈을 내라니까 사람들이 일단 멈칫하는 거죠. 그래서 가입자 수면에서는 듀오링고와 엄청난 격차가 벌어진 거예요. 물론 듀오링고에도 유료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전체 이용자 대비 겨우 6~8% 정도에 불과하죠. 물론 이것도 회원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 규모도 절대 작진 않지만요. 그러다 보니 저 6~8% 정도의 회원들에게 들어오는 수입이 어마어마한 편입니다. 더욱 중요한 부분은 게임화 시스템의 도입이었습니다. 이 앱은 분명 학습 프로그램인데 경험치와 등급 그리고 경쟁 시스템이 들어있죠. 매일 정해진 학습 코스를 수행했는지 그리고 얼마나 연속적으로 했는지 얼마나 잘했는지 등에 따라서 배지와 보상을 지급해줘요. 심지어 이걸 친구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리더보드도 보여줍니다. 사실상 학습이란 요소를 제외하면 모바일 게임과 거의 같은 구조죠. 게이머가 추구하는 행동과 보상 체계는 몰입과 반복 수행이 있어서 최적의 효과를 발휘하니까요. 마지막으로 듀오링고에는 특이한 알림 시스템이 있습니다. 듀오링고를 써본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 앱은 특이한 알림들로 사용자들의 학습을 유도하거든요. 구글에 듀오링고 알림이라고만 검색을 해봐도 특이한 형태의 알림 메시지들을 많이 볼 수 있죠. 이건 듀오링고의 알고리즘에 다양한 알림 메시지들을 테스트한 뒤에 가장 효과적인 것들을 선정해서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워낙 특이한 형태의 알림들이 많이 등장해서 나중에는 밈화가 되어버렸을 정도죠. 덕분에 듀오링고 사용자의 약 절반은 꾸준하게 학습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 꾸준함을 유지하지 못해서 학습 효과가 떨어지는 거니까 사실 굉장한 거예요. 물론 듀오링고가 정말 언어 학습에 도움이 되느냐, 이거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습니다. 실생활에서 쓰지 않는 표현들도 많고 문장의 맥락과 배경이 없어서 앵무새처럼 배운다는 거죠. 모든 언어는 맥락이 중요한데 특정 문장만 배우다 보니 학습 효율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또 다른 비판은 게임화에 있습니다.
모든 언어는 초보자 입장에서 다양한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배웁니다. 모국어만 하더라도 어린아이들은 어휘력, 문법, 단어 선정 등이 잘못된 경우가 많죠. 하지만 이 과정에서 무엇이 틀렸는지를 배우고 더 정확하게 알게 됩니다. 그렇게 배운 건 기억에도 오래 남죠. 쪽팔리니까요. 하지만 경쟁이 있는 게임화의 방식은 절대 틀리지 않는 방식을 추구하게 만듭니다. 시행착오를 거치는 게 아닌 편법을 써서라도 점수부터 따는 게 목표가 되어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사례가 포켓몬고입니다. 포켓몬고에서는 알을 부화시키려면 일정 거리를 걸어야 하는데요. 이건 사실 사용자들을 더 많이 걷게 하기 위한 장치였죠. 그런데 나중에는 다들 편법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GPS를 조작해서 포켓몬을 잡거나 핸드폰을 진공청소기에 부착하거나 자동 걷기 어플을 이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듀오링고도 마찬가지입니다. 언어 학습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당장 좋은 점수를 받기 위해서, 또 순위표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서 앱을 사용하기 시작하니까 학습은 뒤로 밀린다는 거죠. 또 한 언어학자가 뉴욕타임즈에 기고한 내용에 따르면 듀오링고는 숫자와 명사를 중심으로 학습을 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언어의 핵심은 행동, 즉 동사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실전에서 써먹기 힘들다는 겁니다. 재미있게 학습하는 것과 제대로 학습하는 것에는 분명 차이가 있다는 거죠. 이러한 한계는 창업자도 알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분야의 최대 이슈인 AI를 학습에 활용하기 시작했습니다. 23년에 듀오링고의 주가가 200%가 넘는 수익률을 기록한 것도 AI 열풍의 수혜주로 꼽혔기 때문이죠. 이걸 쓰면 분명 학습의 질이 더욱 개선될 테니까요. AI의 시대가 오면서 실시간 번역 기술까지 등장했습니다. 이제는 외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도 나오고 있죠. 하지만 인간들의 소통 사이에 기계 통역이란 과정을 끼워 넣으면 짧은 시간이라도 그만큼 소통이 느려져서 답답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외국어를 하는 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죠.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이 늘어나는 것도 바로 그러한 이유입니다. 단순한 관광이라면 영어가 통하는 우리나라에선 굳이 한국어를 배울 필요가 없어요. 마찬가지로 컨텐츠 소비에도 자막과 더빙이 존재하죠. 그럼에도 배우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언어는 여전히 소통과 이해를 위한 최우선의 수단이기 때문이죠. 듀오링고가 실시간 통역이 되는 AI 시대에도 여전히 인기 있는 이유도 바로 그런 것입니다.